안녕하십니까. 젊은 시각입니다. 예, 사실입니다. 추미애가 드디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을 내려놓으라고 말했습니다. 갈 때까지 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를 할 때 추미애는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추미애의 자책골입니다. 지휘 감독을 받는 것이지 임명과 사퇴에는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추미애의 말대로 법을 따진다면 검찰총장의 신분은 검찰청법에 따라 보장받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보면서 추미애와 이번 대통령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잘한 것은 나 때문에, 못한 것은 너네 때문에입니다. 공감하시죠? 윤석열 총장의 사퇴보다 추미애를 먼저 끌어내릴 수 있는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조국 일가가 또 충격적인 발언으로 욕을 먹고 있습니다. 영상 8분으로 민주당 박살내겠습니다.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자동차 커뮤니티가 난리 났습니다. 타이어뱅크라고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타이어가 신발보다 싸다라는 슬로건으로 유명한 업체입니다. 특히 타이어는 팔아도 양심은 팔지 않는다며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영상이 공개되며 모든 말은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타이어를 바꾸러 온 손님에게 멀쩡한 휠을 훼손해서 휠까지 교체해야 하는 수법으로 그동안 장사를 해왔습니다. 요즘 세상이 이렇습니다. 입 밖으로 양심, 정의, 공정을 얘기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양심의 산물이라고 자신하던 조국의 어머니는 현재 갚아야 할 빚이 무려 130억입니다. 그런데 자기 전 재산은 9만 원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니, 아들이 서울대학교 교수에, 장관에, 사모펀드까지 개입했는데 9만 원밖에 없다니요. 진짜로 대단합니다. 7년 전 조국은 전두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두환 채권은 73억 원이나 불추징되었다. 검찰 책임자를 징계하라고요. 그래도 전두환은 29만 원이나 신고했습니다. 오래전 일이니까 물가 상승률 고려하면 40만 원쯤 될 겁니다. 그런데 조국 모친은 전재산 9만 원이랍니다. 그 유명한 사학재단 웅동학원 이사장인 말입니다. 그래놓고 법정에다 대고 그걸 어떻게 갚냐고 말합니다. 120억 빚은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공사가 갚아야 합니다. 박원순도 연봉 1억이 넘으면서 빚을 7억 지고 갔습니다. 유족은 빚을 물려받지 않겠다며 상속을 포기했고요. 조국 모친은 더합니다. 우리 영감이 알아서 했다. 인감만 받아갔다. 내가 어떻게 갚아요? 지금 그 남편은 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웃깁니다. 전두환 사례와 달리 조국 일가의 빚은 환수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웅동재단은 학교 자산이라 교육청의 허가 없이는 법적 조치가 불가능하고 현재 교육청은 모두 진보 인사이기에 빚을 거둘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여간 대단하지요. 그렇게 전두환의 재산을 환수해서 대학생 등록금을 해결하자더니 내로남불의 원조답습니다. 그리고 26일 국정감사에서 추미애는 드디어 추악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응당 검찰의 수장으로서는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대단히 모순이고 착각입니다. 도리가 아니죠. 그런 말을 하려면 직을 내려놓으면서 함으로써 어떤 검찰 조직을 지키겠다 해야 되지 않을까. 윤석열 총장이 앞선 국정감사에서 추미애의 수사지휘는 위법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추미애는 검찰총장이 장관의 수사지휘를 위법하다고 확신한다면 그 말을 하는 것은 모순이다. 직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사퇴를 종용했습니다. 검찰총장의 지위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억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에서 추미애를 옹호하던 법무부 차관 고기영이 자책골을 넣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검찰청은 법무부 소관 외청이면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총장은 무조건 법무부 장관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야 됩니까? 그 지시가 적법하고 정당하고 하는 거면 당연히 따라야 되겠죠. 네, 금방 답을 말씀하셨어요. 지시가 적법하면 따라야 되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조수진 의원이 던진 미끼를 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관의 지시가 적법하고 부당하지 않다면 따라야 한다라고 차관이 직접 말했습니다. 그대로 적용해서 장관의 지시가 적법하지 않다면 따를 필요가 없다는 뜻과 동일합니다. 누가 봐도 추미애 지시는 정치적이고 적법하지 않으며 부당합니다. 그렇다면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장관의 지시가 위법하다고 말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추미애는 오히려 윤석열 총장을 나무랍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총장이 자꾸 선 넘는 발언을 해서 민망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 자꾸 선을 넘는 추미애의 모습을 보면서 무조건 끌어내려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짐합니다. 이렇게 윤석열 총장을 몰아붙이다가도 또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불리할 때입니다. 김도읍 의원이 추미애에게 따집니다. 검찰총장을 왜 패싱하냐? 검찰 인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고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는 윤석열 총장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자기가 잘한 것은 자기 공이고 인사 논란은 윤석열에게 물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윤 총장이 한 말이 있죠. 한동훈 검사가 잘못했으면 제가 그걸 어떻게 비호를 합니까? 그리고 그 후에 지금까지 뭐 나온 거 있습니까? 저는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난 아무것도 막지 않았다. 애초에 힘도 없다. 다 패싱 당했는데 왜 자꾸 자기에게 따지냐는 말입니다. 그렇죠. 윤석열 총장의 국정감사와 추미애의 국정감사를 보면 분위기가 완전 딴판입니다. 어떻게든 민주당은 추미애를 감싸려고 옹호하고 위원장이라는 사람은 어떻게든 야당 의원의 질의는 막고 여당에게 몰아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김진애의 수준을 보여드리며 이번 영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를 잘 아실 겁니다. 항상 목에 스카프를 두르고 나오는 분이요. 이번에 그 수준이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법원이 행정부이듯 검찰도 행정부이다. 추미애 장관님, 검찰은 행정부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윤호중 의원이 바로 잡습니다. 김진애 의원님, 법원은 사법부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법원이 행정부 소속으로 알고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이런 기본적인 상식도 없는 분이 공천을 받아서 비례대표 의원이 되었고 이런 사람이 윤석열 총장에게 법을 논하고 있습니다. 불과 3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마땅히 의원이 되어야 할 사람들은 지금 밖에 물러나 있고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 국회를 점령했습니다.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감사를 하고 있고 지식의 수준이 대학생만도 못한 사람들이 저렇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김진애 의원님, 법원이 행정부이면요, 판사들도 행정부 소속인가요? 제발 공부 좀 하십시오. 이 대통령이 한마디 했습니다. 현재 국감이 정치 공세 장이 된 건 아쉽답니다. 아쉬우면 뭐 어쩌자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 잘못한 것일까요? 평소에 여당과 청와대가 추미애에 대한 옹호를 했어도 저도 국정감사만큼은 할 말을 해야 합니다. 모든 위원장을 민주당이 독점하고 위원, 간사할 것 없이 민주당 의원이 대다수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있는데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젊은 시각입니다. 제3만 18조, 사실상 삼성 그 자체로 불리는 이건희 회장이 25일 별세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재용 부회장이 내야 할 상속세만 10조 원에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다른 방송에서 보이지 않은 이건희 회장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코리아는 몰라도 삼성만큼은 전 세계에 알리게 한 주인공,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건희 회장은 1942년 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3남 5녀 중 7째, 3남 중 막내였습니다. 아버지는 아시다시피 이병철 회장으로 쌀 300석으로 사업을 일으켜 삼성 상해를 설립하여 사업에 성공합니다. 이로 인해 이건희는 부잣집 도련님으로 자랐지만 항상 외로웠습니다. 큰형은 11살, 작은형은 9살 차이가 났고 아버지는 항상 바빴기에 이건희는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고난은 시작되었습니다. 3살까지 경남에서 살다 7살에는 아버지를 따라 서울로 이사합니다. 곧이어 6.25 전쟁이 터지며 다시 대구, 부산으로 피난을 내려옵니다. 초등학교를 5번이나 옮겼다고 합니다. 당연히 친구도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에 부친 이병철은 이건희에게 말합니다. 적을 알아야 이긴다. 선진국을 보고 배워라. 초등학교 5학년의 이건희를 일본 도쿄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 당시 위의 형들은 일본에 먼저 와서 도쿄대와 와세다대를 다니고 있었지만 10살 어린 이건희와는 어울리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이건희 회장은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회상합니다. 친구도 없고 놀아줄 상대도 없으니 혼자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생각을 아주 깊게 하게 됐다. 가장 민감한 나이에 민족 차별, 분노, 외로움, 부모에 대한 그리움, 이 모든 걸 절실히 느꼈다. 저는 이 말을 보면서 떠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BTS를 만든 빅히트 대표 방시혁입니다. 방시혁은 자신의 모교 서울대학교 축사에서 다음과 같은 연사를 했습니다. 꿈 대신 분노가 있었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현실, 저를 불행하게 하는 상황과 싸우고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여기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꿈 대신 분노가 있었고 불합리한 현실과 싸우며 분노하며 지금 최고의 자리에 올라왔다 말합니다.
이 지점이 바로 세계 최고의 경영인과 일반 국민과의 차별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의 부조리를 그냥 넘어가지 말고 분노하고 맞서왔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건희 회장은 초등학생 때 나홀로 일본에 와서 이러한 분노를 느낀 것입니다. 지금도 일본에서는 한국을 무시하는 차별을 느낄 수 있는데 하물며 70년 전 일본에서 한국인에 대한 인식은 어떠했을까요? 이건희 회장은 일본 유학 3년 동안 집과 영화관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다큐멘터리와 영화에 빠져 무려 1000편의 영화를 봤다고 말합니다. 똑같은 영화를 100번씩 본 적도 있답니다. 그러면서 천재들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집착이 나타납니다. 집에서 심심할 때는 라디오를 뜯어보고 다시 조립하며 며칠씩 밤을 새곤 했습니다. 이때의 기억이 정말 중요한 기점이 되었습니다. 5년 후 다시 일본에 있는 와세다 대학을 다닐 땐 이건희 본인이 직접 일본의 텔레비전, 카메라, 심지어 자동차까지 분해하고 조립하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생각은 기업의 대표들이 실제로 물건을 만들거나 조립할 수 있겠냐는 의문을 갖곤 합니다. 그러나 이건희 회장은 자신의 전자제품에 대한 관심을 갖고 분해, 조립까지 하면서 최고의 실력자로서 전자산업에 대한 안목을 키웠습니다. 결국 현재 세계 최고의 삼성전자를 키운 통찰력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건희가 어릴 때부터 타지에서 느꼈던 분노로 인해 발현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시 고등학교 일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학을 끝내고 서울 사대북으로 돌아왔을 때 이건희는 레슬링에 푹 빠졌습니다. 부모님은 하지 말라고 함에도 몰래 해왔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2학년 때 국내 최고의 싸움꾼과 말싸움이 붙었습니다. 이에 이건희는 결투를 제안하였고 도서관 뒤 공터에서 싸움을 벌였습니다. 상대는 고등학교 최고 싸움꾼이었지만 결국 비겼다고 합니다. 이때 이건희를 옆에서 돕던 친구가 육선을 한 홍사덕 의원입니다. 홍사덕 의원이 이건희 회장의 어린 시절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버지는 한국 최고의 부자였는데 이건희는 어째 소박했다. 배고프다고 군용천막의 도넛 가게에서 도넛을 먹고 아이스 깨끼를 좋아했다. 콧대 높은 여학생을 누가 먼저 꼬실 수 있나 내기를 하다가도 어느 날에는 사업 구상을 했다고 합니다. 평범한 행동과 다르게 생각은 일반 고등학생과 많이 달랐습니다. 미국의 차관을 많이 들여와야 미국의 이해관계 때문에 우리 안보가 튼튼해진다. 공장을 지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게 어떤 웅변보다 애국하는 길이다. 와, 저는 이 말을 보고 어느 분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는 40년 전 한 고등학생의 생각보다도 못한 발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이니 뭐니 세금 풀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건희의 진면목을 말합니다. 나는 사람에 대한 공부를 가장 많이 한다 라는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흔히 말하는 첫 인상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희 회장은 임직원들을 뽑을 때 직접 면접을 6시간 넘게 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임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인간입니다. 인간미를 찾자. 임직원이 서로 믿고 힘을 합쳐야 초일류 기업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생각이 기업의 대표는 항상 제품, 비용에 대해 최우선적인 고민을 할 거라고 짐작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품을 개발하는 것은 개발자들이 하는 것이고 CEO는 결국 그 개발자들, 사람들을 잘 뽑는 역할이었습니다. 이병철 회장도 이건희 안목을 인정해 왔습니다. 이병철에게 삼성의 한 임원이 눈 밖에 나서 쫓겨났는데 고등학생인 이건희가 아버지에게 말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병철은 그 임원을 다시 들여와서 일을 맡겼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사덕 의원은 이건희의 다음 말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이건희가 자신에게 일본 소학교 교과서를 줬다고 합니다. 너는 일본어를 배워놔라. 너 정도면 두어 달만 해도 어느 정도 할 거라고요. 그러자 그 당시 반일 감정이 가득했던 홍사덕은 그걸 뭐하러 배우냐고 치웠답니다. 그러자 이건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일본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봐야 그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찾게 된다라고요. 이후 이건희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했다가 자퇴하여 와세다 대학 상경계로 진학했습니다. 절친인 홍사덕은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나와서 중앙일보 기자를 하다가 육선 국회의원, 국회 부의장까지 합니다. 역사에 만약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다만 이건희가 일본 소학교 책을 홍사덕 의원에게 주지 않았다면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이건희 회장의 유명한 발언이 있습니다. 사장들을 다 모아놓고 말합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꾸라고요. 농담으로 마누라까지 바꾸라 했으면 더 성공했을 거라는 말도 있습니다. 현재 삼성은 스마트폰 시장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글로벌 시장 기준 점유율이 무려 22%입니다. 화해에 있는 점유율 16%로 2위, 3위는 애플입니다. 삼성이 무서운 이유는 이건희의 철학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미래지향적이고 도전하라. 삼성을 세계적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이다.
뛸 사람은 뛰어라. 걸을 사람은 걸어라. 말리지 않는다. 걷기 싫으면 놀아라. 그러나 남의 발목은 잡지 말아라. 왜 앞으로 가려는 사람을 옆으로 돌려놓는가? 출구 찍지 마라. 집이든 어디에서든 생각만 있으면 된다. 놀아도 제대로 놀아라. 얼마 전 정부는 약 8조 원 규모의 4차 추경을 추진하면서 예산이 빠듯했습니다. 그러나 이건희 회장의 타계로 인해 한시름 놓게 되었습니다. 많은 언론에서는 이건희 회장의 재산과 상속세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하는 것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에 이건희 회장의 일화에 대해 말씀드리며 배울 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